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3주 안에 전부 끝이다. 현재 반한 감정에 휩싸인 태국 전역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태국 정부 관계자가 유출한 영상이 공개되었고 결국 태국 전역은 경악의 도가니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태국 전역을 뒤흔들게 만든 한국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프레우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중국계 태국인으로 현재 태국에서는 중국계 세력이 권력을 주도하고 있기에 저 또한 태국 정부에서 일하며 꽤나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바로 한국 때문이죠. 현재 한국과 태국은 전례 없는 관계 악화를 맞이했고 저는 정부에서 일하므로 이러한 사건을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이건 이렇게 질질 끌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태국인들을 우습게 보고 명확한 사유 없이 태국인을 추방한다거나 입국 거부를 했으므로 한국이 먼저 사과를 하며 배상금을 지불하면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태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압도적인 불법 체류자 수를 언급하며 현재 태국인들이 한국을 약물의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조치라며 궤변을 늘어놓을 뿐이었는데요. 자신들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한 걸 비겁하게도 태국을 걸고 넘어지다니 저는 끝까지 남탓만 하는 한국의 한심스러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던 태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이 발생했고 저는 이번 파업에 대해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에 대한 엄청난 반감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므로 사실 현대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 태국인 노동자들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는데요. 그들은 태국인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셈이었고 한국은 태국의 질 좋은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므로 감히 태국에 대들었다간 험한 꼴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이번 태국인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현대 공장은 큰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약 2,500명의 직원을 보유한 태국 현대 자동차 조립 공장의 태국 근로자들은 한 달 전부터 조직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고 임금 3배 인상과 휴가일수 대폭 증가 및 상여금 인상을 약속함으로써 태국인에 대한 존경을 보이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못 물러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따라서 현재 현대의 인기 SUV 모델 3,000대를 포함한 7,000대의 차량이 생산 라인에서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고 현대는 첫 주만 해도 약 6,500만 달러의 생산 손실을 입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태국 시위대는 콘크리트 블록, 타이어, 고철을 사용하여 공장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어 원자재 및 부품 배달 트럭이 공장에 접근할 수조차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600만 달러 상당의 수입 엔진 조립품이 봉쇄로 인해 인근 항구에 계속해서 발이 묶여 있고 부품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이 중단되었기에 현대는 창고 지연에 대해 막대한 벌금까지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반한 감정이 극심한 태국이기에 태국인 노동자들 및 태국인들은 SNS를 통해 시위 영상을 널리 퍼뜨리고 있기까지 한데요. 결국 현대는 악덕 기업이라는 국제적 이미지까지 뒤집어쓰게 되었으며 실제로 현대의 태국 내 매출은 홍보 부진으로 인해 한 달 만에 30% 감소하여 약 8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말았죠. 그러나 저는 이번 파업을 조사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태국 노동자들은 파업 전문가가 아니므로 파업에 있어 능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게 분명했지만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파업 배후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파업 노동자들은 그저 일만 중단하는 게 아니라 현대 자동차 공장 인프라까지 표적으로 삼았고 전기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단락시켜 정전을 유발했는데요. 그리고 산업용 화학 물질을 도포함으로써 공장 기계를 부식시키는 등 매우 강경한 파업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은 내친김에 전기 시스템을 조작하여 로봇팔과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주요 장비를 손상시켜 작동하지 않게 만들었거든요. 때문에 이에 대한 교체 비용만 해도 400만 달러로 추정되며 다운타임은 2주 이상 연장되어 버렸는데요. 결국 현대는 장비 조작, 수리 지연, 생산량 감소로 인해 1,000만 달러의 손해를 추가적으로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호주로 배송을 기다리는 2,500대의 차량이 항구에 발이 묶이면서 배송이 지연되었고
결국 현대 유통업체에 재정적 벌금이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 공급망 중단으로 인해 유럽 및 아시아 전역에서 계속된 벌금과 신뢰도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결국 현대는 벌금만 해도 3,500만 달러에 정시성이 보장된 기업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물론 태국에서도 여러 노동자 파업이 진행되긴 했지만 이렇듯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심 가는 상황에 계속해서 정황을 조사하다가 결국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번 태국 노동자 파업에는 중국 정부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실제로 저는 현재 중국 정부는 태국의 파업 현장에 전문적인 공작원까지 투입하며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폭력 시위와 현대 자동차의 숨통을 끊으려는 의도가 명백한 행동들은 명백히 중국 정부가 현대에 타격을 입히려는 목적으로 주도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태국의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파업 자금을 무한정 지원함으로써 반한 감정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수를 쓰고 있는데요. 현재 태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현대자동차 공장의 파업 노동자들이 한 달이나 넘게 파업을 이어나갈 수 있나 싶었더니 바로 중국 정부가 지원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의도는 명백해 보였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는 중국의 비아디 등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있어 엄청난 걸림돌이었거든요. 현대자동차는 중국산 자동차를 압도하는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고 있었고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현대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 파업은 중국에 있어서 현대와의 격차를 메울 더 없이 좋은 상황이었고 그렇게 정부까지 나서 태국의 파업 노동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자동차의 혼란이 장기화된다면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는 계속해서 야금야금 현대의 파이를 빼앗아 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대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선언을 해오더군요. 그건 바로 태국에서의 모든 현대 자동차 공장을 폐쇄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결정이었기에 저는 처음에 이러한 현대의 선언을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태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결정이었지만 현대 입장에서도 괴멸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태국 노동자들은 매우 성실하고 일머리도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국 공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공급망을 확대하겠다니 이건 정말 정신나간 결정과 다름없었거든요. 그러나 현대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측은 자신들은 이미 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고 애초에 뒤통수나 치고 다니는 태국을 단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다며 자신들은 라오스 등지에 이미 공급망 다각화를 진작에 추진했던 바라며 매우 냉정한 태도로 태국을 버렸는데요. 그리고 정말로 현대가 태국 공장을 정리하자 태국은 국가 괴멸급의 엄청난 타격을 입기 시작했어요. 일단 태국의 현대 공장은 약 2,500명의 정규직 근로자와 1,200명의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공장 폐쇄로 인해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은 전부 실직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는 그야말로 지역 하나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기에 지역 실업률은 단숨에 30%나 증가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건 그저 재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대가 태국을 빠져나가겠다고 선언을 하자 태국은 그제야 현대가 얼마나 태국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사실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철수할 때는 그저 그 공장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만 피해가 가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국적의 글로벌 기업들은 태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뽑아먹기만 하며 극한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 태국의 다른 중소기업이나 업체에 기회를 주는 행위는 일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현지화의 상생을 추구하며 태국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의 관대함과 배려심은 이제 그대로 태국의 총알로 날아오게 되었는데요. 현대의 공장은 타이어, 유리, 전자제품과 같은 부품을 100개 이상의 현지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태국의 중소기업들은 최대 고객을 잃음으로써 거의 붕괴 직전 상황에 놓이게 되었거든요. 일례로 현대에 매달 2만 개의 타이어를 공급하던 태국의 타이어 공급업체는 하룻밤 사이에 매출이 95% 감소했고 현대에 주문이 없으면 전체 직원의 80%를 해고해야 하며 이는 공급망에 속해 있는 다른 2,000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태국 통계청에 따르면 이러한 중소기업들 중 95%가 현대가 발주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파산에 직면한다고 하고
이는 태국의 5억 달러의 손해를 초래한다고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5억 달러라니, 이건 경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태국이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수치였고, 저는 현대 하나 나갔을 뿐인데 국가 비상 상황까지 초래되는 상황에 그저 얼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공장 폐쇄는 지역 경제, 특히 현대 공장이 위치해 있던 산업 지역에 괴멸적인 파급 효과를 유발했거든요. 레스토랑, 운송 서비스, 소매점과 같은 지원 사업은 공장 근로자의 지출 감소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현대 공장이 있던 지역 사업 중 95%가 3달 이내로 파산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결국 현대가 사라짐으로써 지역 GDP는 30%나 감소하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현재 이러한 지역 파산은 점점 인근 지역으로 번지며 방콕까지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현대의 철수로 인해 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대라는 글로벌 대기업이 태국에 공장을 지음으로 인해 태국은 많은 파생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은 현대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국가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고, 제조 목적지로서의 신뢰를 얻으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을 전부 흡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막대한 신뢰감을 준 현대의 철수는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태국의 제조 목적지로서의 안정성과 매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죠. 실제로 태국 공장에 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던 테슬라는 현대의 철수로 인한 태국의 노동 불안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자금을 제3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잠재적 손실은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고, 태국 통계청은 현대자동차 하나 철수하는 것만으로 태국은 GDP의 8%가 빠지는 국가 괴멸급 비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야 현대의 중요성을 인지했고, 현대는 그야말로 태국의 경제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서 이러한 상황에 넋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정부 핵심 요인들도 이러한 현대의 철수로 인해 태국에 닥칠 엄청난 피해를 이제야 인지하게 되었는지 그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현대의 철수를 막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한국의 현대그룹의 본사로 찾아가서 현대의 태국 철수를 막아보는 것을 결론으로 회의는 종료되었죠. 사실 저는 난데없이 파견을 가게 생기긴 했지만 협상에는 꽤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태국은 현대의 철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긴 했으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듯이 한국 또한 엄청난 피해를 피할 수 없었을 거라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협상의 전문가답게 한국의 이러한 가난해진 틈을 노려 태국의 경제는 현대쯤이 나가도 멀쩡히 잘 유지되고 있으니 현대는 큰 손실을 보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잘 처신하는 편이 좋다는 식으로 허세를 부리기로 결정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허세를 통해 태국의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이끌 계획을 구상하며 한국으로 향했죠. 사실 저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 치고는 꽤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중국계 인사들 또한 태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처럼 한국 또한 엄청난 타격을 입고 매우 가난해졌을 거라며 이번 한국 파견 활동비는 태국 노동자의 평균 한 달 월급인 35만 원으로도 충분할 거라며 한국을 비웃어 댔는데요.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완전히 충전하며 마침내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가난에 허덕일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현대라는 거대 기업이 태국에서 철수했음에도 경제에는 털끝 하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듯 매우 부유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공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만 봐도 그랬습니다. 주차장에는 수많은 독일산 고급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현대 브랜드의 고가의 전기차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도로 이곳저곳을 누비고 있었거든요. 사실 태국에서는 꽤나 상류층인 저조차도 겨우 중고 차량을 구매해서 타고 다닐 뿐인데요. 태국에서는 상류층이라고 해봐야 어마어마한 대부호 집안이 아니라면 꽤나 쪼들리는 생활을 해야 하고, 저는 태국에 존재하는 보여주기 허세 문화 때문에 능력도 안 됨에도 억지로 20년은 된 독일산 중고 차량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태국 상류층들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대부분 보여주기일 뿐, 이들도 새 차를 구매할 여력이 안 돼서 한국인들이 쓰다 버린 중고차를 주워올 뿐이죠. 태국은 애초에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할 돈조차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토바이로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도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심지어 현재 현대자동차로 타격을 입은 지역은 오토바이를 움직일 기름값조차 없는 게 현실이기에 태국 경제는 그야말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부유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저는 태국이 한국을 상대로 허세를 부린 건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격이었나 싶어 순간적인 공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역시나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국은 나름 동남아의 맹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잠재력 높은 국가인데 아무리 한국이라고 한들 어떻게 태국을 이렇게나 손쉽게 요리해버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집 대신 차량을 구매해서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고 그렇게 저는 애써 자기 합리화를 하며 한국에서 첫 식사를 하기 위해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 식당에 입장하자마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분명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져서 고기조차 못 먹는 상황이라더니 식당은 자리가 꽉 차 있었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태국인들은 평소에도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가 없습니다. 태국인들의 월급으로는 고깃값을 감당할 수가 없고 따라서 태국인들이 고기를 먹는 날은 월급날이거나 특별한 날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현대자동차가 철수한 이후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이제 고기는커녕 식사를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 할 정도로 정말 어렵게 삶을 연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삼겹살부터 해서 각종 비싼 부위의 고기를 마음 놓고 주문하고 있었고 심지어 고기를 그대로 남기고 일어서는 한국인 손님들 또한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태국에서는 고기가 귀하기 때문에 고기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행위고 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측은 혹여라도 고기가 남는다면 그대로 고기를 전부 수거해서 이러한 남이 먹다 남긴 고기만을 저렴하게 재판매하기까지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태국인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한 트럭이기에 이러한 남이 먹다 남긴 고기는 매우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수준 격차가 나도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그 즉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할 때는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어요. 분명 중국계 인사들은 태국에서의 하루 생활비로 한국에서 일주일 이상은 버틸 수 있을 거라며 시시덕댔지만 계산을 할 때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물가는 태국에 비해 적어도 2배 이상은 비싸더라고요. 저는 한국을 꽤나 무시하며 파견을 왔던 터라 그다지 많은 돈을 챙겨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손을 덜덜 떨며 겨우 계산을 마칠 수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처럼 보이는 아이들은 고기에 냉면 그리고 음료수까지 먹어놓고도 이 정도 금액쯤은 한국인인 자신들에게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는다는 듯 너무나도 손쉽게 큰 금액을 턱턱 지불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조차 고깃값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부유한 모습에 숨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저는 분명 태국에서 상류층이 맞긴 했지만 이 정도 물가를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면 그건 제게 꽤나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태국에서의 부자이자 권력자는 한국에 오면 그저 평범한 사람 축에도 못 끼게 되는 모양이었고 한국과 태국은 그래봤자 비슷한 경제력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그렇게 엄청난 허탈감과 좌절감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시나 자기 합리화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한국인들은 분명 보여주기식 허세를 일삼는 사람들이기에 그저 부자인 척을 하기 위해 외식비를 턱턱 지불한 것일 뿐 그들은 분명 오늘 고기를 먹고 한 달은 쫄쫄 굶으며 쪼들리는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며 자기 최면을 걸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제가 가져온 돈으로는 5일간 이어질 일정에서 손가락만 빨다가 귀국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일단 식비부터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 외식을 포기하고 마트에서 직접 음식을 해먹음으로써 생활비를 절약해야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한국 마트에서 저는 그저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정말로 태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국가인지 마트에서의 생활 물가 또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마트 물가는 태국에 비해 거의 2~3배나 비쌌고 심지어 과일과 채소는 3배 이상이었기에 저는 한국의 마트에서조차 도저히 물건을 고를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저는 가장 저렴한 라면 몇 개만을 집은 채 거의 도망치듯 마트에서 빠져나왔고 그렇게 태국인은 한국에서 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곧장 예약해뒀던 숙소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숙소를 예약하면서 한국의 터무니없이 높은 방값을 보고 경악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태국과 별다른 경제적 수준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한국의 숙소비가 태국보다 몇 배나 비싼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한국은 태국인들을 차별한 것처럼 외국인 차별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이므로 이들은 제가 외국인이라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것임을 확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숙소에 오자마자 이곳 숙소의 방값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집값을 검색해보기 시작했고, 이곳의 집값을 알게 되자마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곳 집값은 태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방콕에 비해서도 몇 배나 비쌌고, 한국은 정말로 부자 나라이자 태국이 무슨 짓을 해도 어떠한 경제적 영향조차 받지 않는 경제적으로 매우 탄탄한 국가가 맞았거든요. 사실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면서 한국의 말도 안 될 정도로 완벽한 인프라 수준을 보고 한국은 정말 경제적으로 완성된 나라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긴 했어요. 쓰레기 하나 없는 거리,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5G 속도의 초고속 와이파이, 매우 효율적인 대중교통 등 태국에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한국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뽐내고 있었거든요. 시속 305km의 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이내에 이동하는 KTX와 에어컨이 설치된 대기 공간, 디지털 디스플레이, 완전 자동 발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지하철 등 한국은 태국 입장에서는 20년이 지나도 갖출 수 없는 인프라들을 갖추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강력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한국의 부유한 면모에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하고 말았고, 제가 과연 현대와의 협상에서 제대로 말이나 내뱉을 수 있을까 싶어 상당히 긴장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이건 태국의 국운이 걸린 매우 중요한 미팅이었고, 그렇게 저는 제 뺨을 사정없이 내려치며 억지로 정신을 가다듬은 채 회의실에 입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현대차 관계자와의 미팅 자리에서 저는 애써 태연한 척을 하며 만약 현대가 지금이라도 태국에서의 철수를 철회한다면 아무런 보복 없이 봐주겠다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관계자는 제 말에 픽 웃더니 웬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각종 작업을 하는 영상을 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은 이 영상들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나요? 아예 처음 보는 장면이라는 듯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 현대가 뒤통수나 치고 은혜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모르는 태국에서 철수한 건 매우 좋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네요. 이건 한국이 태국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장면이고, 보통 이렇듯 도움을 줄 경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하고 고마워하기 마련인데, 태국은 아예 기억하지도 못하는 걸 보면 태국은 하나를 주면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그야말로 고마움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들어오기 전 태국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곱씹어 보세요. 태국의 수도라는 방콕은 처참한 인프라 수준을 자랑하며 수도의 역할을 도저히 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만 해도 그렇죠. 그나마 방콕에 있는 지하철이라고 해도 태국 그저 엄한 곳에 지하철을 설치했을 뿐더러 확장성이 매우 형편없었기 때문에 지하철은 거의 있으나마나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방콕 인구의 60% 이상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잡한 버스나 오토바이에 의존해야 했고, 그나마 방콕 지하철에 탑승하는 시민들의 경우도 태국 열차 특유의 지속적인 지연 문제와 불충분한 운행 빈도로 인해 엄청난 혼잡과 기다림 속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티켓팅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 지하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이 티켓이나 일회용 토큰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탑승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줄이 길어졌거든요. 하지만 세계 최고의 지하철 인프라를 가진 한국은 그런 태국의 구원에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현대로템과 삼성물산은 방콕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망 중 하나인 방콕 메트로 블루 라인의 건설과 확장을 주도했고, 자동 제어 및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를 갖춘 최첨단 열차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최적의 열차 스케줄링과 안전을 위해 AI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을 설치했고, 또 태국 지하철의 구식적인 티켓팅 시스템을 극복하는 효율적인 교통카드 시스템까지 구축해 주었죠. 이러한 한국의 헌신 덕분에 방콕 지하철은 일일 승객 수송 능력이 200%로 증가하여 방콕의 혼잡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평균 30분 단축했습니다. 또한 태국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도시 지역에서 70%로 끌어올리는 기적적인 결과까지 이끌어냈죠. 사실 한국은 태국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그저 태국의 노동력만 이용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 파트너인 태국이
한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도움을 주었고, 현재 태국이 그나마 이 정도의 인프라 수준을 갖게 된 것도 전부 한국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들 중 유일하게 한국만 태국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도와줬음에도 태국은 그런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며 물에 빠진 놈 건져냈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태국은 자신들의 주제를 아예 모르고 있죠. 사실 현대에 있어 태국이 전혀 매력적인 국가가 아니게 된 지는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일단 태국의 인건비는 수년 동안 크게 상승하여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웃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훨씬 더 떨어졌죠. 태국의 인건비는 베트남보다 20~30% 더 비쌀 뿐더러 복잡하고 느린 행정 절차로 인해 공장 운영 및 승인이 지연되어 계속된 생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나라에 누가 공장을 짓고 유지하고 싶어 할까요? 또한 태국 근로자들은 비현실적인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을 요구하며 잦은 파업을 벌여대는 것으로 악명 높고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파업으로 인한 주문 누락으로 계속된 손실을 입어왔습니다. 그럼에도 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저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대응만을 하고 있을 뿐이죠.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을 선택하는 입장이고 태국은 그저 선택받기를 원하는 입장일 뿐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갑의 위치는 선택권이 있는 한국 쪽에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태국은 오히려 역갑질을 하는 황당한 모습만을 보였고 이게 바로 현대가 태국에서의 철수를 확정지은 이유입니다. 도대체 태국은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만 해도 현대 공장에 대한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과 파격적인 인건비 지원, 그리고 파업 시 적극적인 대응까지 하기로 약속한 상태인데요. 또한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니켈을 세계 최대로 생산하는 국가로 현대가 원자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죠. 현대는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하기만 해도 태국에서 생산할 때에 비해 운영 비용을 최대 30%나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또 어떻고요? 말레이시아는 세계적 수준의 항구와 잘 발달된 도로 네트워크를 자랑하며 제조 및 수출에 이상적이죠. 심지어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대에 대한 15년간 세금 감면, 원자재 관세 면제, 친환경 기술 프로젝트 보조금을 제공한다며 적극적으로 현대 측에 구애를 해왔는데요. 이는 현대 공장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이 그만큼 막대하다는 것과 태국을 제외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현대가 지역 내의 다른 중소기업 및 업체들과 상생하며 여러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작 태국은 그러한 호의와 이익을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임금을 3배로 올려달라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절대로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현대는 막대한 혜택을 제안받고도 끝까지 태국과의 의리를 지키려고 했으나 태국은 주제도 모르고 이런 황당한 주장과 파업만을 일삼으니 과연 현대자동차가 태국에서 철수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당신은 현대가 태국에서 벗어난다면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그건 당신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현대는 오히려 30%의 운영 비용 절감과 파업에 대한 확고한 통제를 통해 더욱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만약 태국이 이보다 더욱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현대의 공장 복귀는 꿈도 꾸지 않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그저 충격을 받고 벙찔 뿐이었습니다. 태국이 한국에 역갑질을 하며 소소한 이득과 자존심을 챙겨올 때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어떻게든 한국에 빌붙으며 한국 기업의 공장을 가져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니 저는 그간 태국이 얼마나 아니라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상태였는지 깨닫고 좌절감을 느낄 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이전에 허세 가득한 태도를 전부 내려놓고 한국 기업들을 위한 정책들은 차차 마련해 볼 테니 제발 태국으로 다시 돌아와 달라며 눈물까지 흘리며 구걸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대 관계자는 매우 단호했고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태국을 믿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뒤통수를 쳐놓고도 다시 한번 믿어달라고 하는 건 양심 없는 소리 아니냐며 호통까지 쳐오더군요. 결국 저는 빈손으로 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현재 태국 정부는 이러한 절망적인 소식에 전례 없는 우울감과 좌절감으로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한국의 갑질을 시도하던 태국에겐 그저 경제 침몰이라는 최후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그간의 아니라고 거만했던 태도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